삶의 깊이를 더하는 시간, 철학엔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어쩌면 이런 고백에서 시작될지도 모릅니다. 사람이 점점 끝나는 것 같습니다. 연락처는 그대로인데 마음의 번호가 끊긴 느낌이에요.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사람들을 사교적으로 만드는 것은 고독을 그리고 자기 자신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가까이 가고 싶지만 가까이 갈수록 서로에게 상처가 되기도 하지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다정했던 관계가 조용히 죽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 끝은 벌이 아니라 삶의 품격을 바꾸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관계의 죽음 앞에서 막연한 불안에 흔들리는 마음을 쇼펜하우어의 품격으로 조용히 다독여 보겠습니다. 관계가 죽는 순간 우리는 왜 더 불안해지는가? 나이가 들수록 관계는 넓어지기보다 조용히 정리됩니다. 젊을 때는 바쁘다는 말로 버텼지만 어느 날은 내가 잘못했나? 하는 죄책감이 먼저 올라오지요. 그런데 관계가 끊기는 건 꼭 누군가의 잘못 때문만은 아닙니다. 관계는 생물 같습니다. 살아있을 때는 숨을 쉬고 물을 먹고 시간을 나눕니다. 그런데 서로가 감당할 에너지가 줄어들면 관계는 미워서가 아니라 지쳐서 멈춥니다. 이때 찾아오는 불안은 사실 사람 때문이 아니라 이제 내 삶이 줄어드는가 하는 신호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인간관계가 아닙니다. 인간관계가 사라지는 시기에 내 마음을 어떻게 품고 살아갈 것인가, 그 품격의 문제입니다. 가까이 가면 아프고 멀어지면 춥다라는 고슴도치의 거리가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를 아주 정확한 비유로 설명합니다. 추운 겨울, 고슴도치들이 서로의 체온을 나누려 바짝 다가갔다가 가시에 찔려 다시 멀어지고, 그걸 반복하다가 서로 견딜 수 있는 적당한 거리를 발견한다는 이야기지요. 그는 그 평균 거리를 예의와 좋은 매너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품격이 나옵니다. 우리가 인생 후반에 배워야 할 건 더 가까이가 아니라 서로를 다치게 하지 않는 거리입니다. 젊을 때는 뜨거운 정이 관계를 밀어붙이지만 나이가 들수록 관계는 온도보다 간격이 지켜줍니다. 그러니 이렇게 생각해 보셔도 좋습니다. 요즘 인간관계가 예전 같지 않은 건 내가 차가워져서가 아닙니다. 내가 더 이상 찔리면서까지 사랑하지 않기로 한 것, 그리고 찔리게 하면서까지 붙잡지 않기로 한 것, 그건 포기가 아니라 성숙입니다. 고독은 벌이 아니라 내 안의 내열이다. 쇼펜하우어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을 사교적으로 만드는 것은 고독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결국 자기 자신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말이 차갑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따뜻하게 읽히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고독이 힘든 이유는 고독 자체가 악해서가 아니라 그 고요 속에서 내 마음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리기 때문입니다. 60대 이후의 고독은 젊은 날의 외로움과 다릅니다. 젊을 때의 외로움은 아직 못 가진 것 때문에 아프고, 지금의 고독은 이미 지나간 것 때문에 시립니다. 그런데 품격 있는 고독은 지나간 것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고독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이제는 누구의 기대 없이도 너는 너로 설 수 있느냐? 관계가 줄어드는 시기에는 오히려 나라는 사람의 중심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중심이 서면 사람을 더 이상 필요로만 만나지 않게 됩니다. 그때부터 관계는 억지로 연명하지 않고 조용히 제자리를 찾습니다. 관계가 힘들어질수록 우리는 이상하게도 남의 시선에 더 흔들립니다. 저 사람은 친구들이 많던데 나는 왜 이럴까? 저 집은 자식이 자주 오던데 우리 집은 왜 조용할까? 비교가 시작되면 마음은 금방 가난해집니다. 쇼펜하우어는 경고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같아지기 위해 우리 자신 4분의 3을 포기한다. 그리고 허영을 이렇게 구분하지요. 자존은 내 안에서 스스로의 가치를 확신하는 것이고,
허영은 타인에게서 그 확신을 얻고 싶어 하는 욕망이다. 시니어의 불안은 종종 삶의 외로움보다 삶의 평가에서 옵니다. 사람이 줄어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줄어드는 나를 누가 뭐라 볼까 그 시선이 문제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는 한 가지를 조용히 연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 삶은 누군가의 박수로 증명되지 않는다. 내가 걸어온 세월은 이미 그 자체로 충분합니다. 칭찬이 줄어들었다면 이제는 내 마음이 내 편이 되어야 할 때입니다. 쇼펜하우어가 끝내 붙잡았던 윤리의 핵심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모든 살아있는 존재에 대한 한없는 연민은 순수한 도덕 행위의 가장 확실한 보증이다. 여기서 말하는 연민은 불쌍해서 내려다보는 감정이 아닙니다. 나도 아프고 너도 아프다는 동등한 이해입니다. 관계가 죽어가는 시기에도 내 존재 가치가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분명해집니다. 이제는 사람들 사이에서 쓸모로 살아온 시간을 내려놓고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마음, 그 따뜻함이 남습니다. 그리고 그 따뜻함은 대단한 말솜씨가 아니라 아주 작은 태도에서 나옵니다. 먼저 안부를 묻는 한 통의 전화, 경청하는 몇 분, 상대의 체면을 지켜주는 한마디. 이 작은 것들이 노년의 관계를 살립니다. 관계를 붙잡아 살리는 게 아니라 사람을 다치지 않게 살리는 것이지요. 관계가 끝나면 우리는 관계만 잃는 게 아닙니다. 그 관계가 증명해주던 내 자리, 내 역할, 내 젊은 시절의 그림자까지 함께 잃는 듯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별은 작은 죽음처럼 느껴집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모든 이별은 죽음의 예고편이고 모든 재회는 부활의 암시다. 그리고 또 이렇게요. 하루는 작은 삶이다. 아침에 깨어나는 것은 작은 탄생, 새로운 아침은 작은 젊음, 잠자리에 드는 것은 작은 죽음이다. 이 말은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담담해질 자격을 주는 말입니다. 죽음은 어느 날 갑자기 오지만 우리는 매일 조금씩 연습하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래서 관계의 죽음 앞에서 불안한 마음이 올라올 때 이렇게 속삭여 보십시오. 그래, 이별은 삶의 일부다. 나는 또 하나의 이별을 배웠고 또 하나의 하루를 통과하고 있다. 감사는 기분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는 훈련입니다. 마음의 시선을 바꾸는 기술이지요. 없음이 아니라 있음을 보는 훈련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대부분 상실이 우리에게 사물의 가치를 가르쳐준다. 그리고 욕망의 뿌리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모든 원함은 필요에서, 필요는 결핍에서, 결핍은 고통에서 나온다. 이 두 문장을 함께 놓고 보면 노년의 마음 공부가 보입니다. 원하는 것이 많아질수록 결핍이 커지고 불안이 커집니다. 반대로 이미 가진 것을 세어보기 시작하면 불안은 줄어듭니다. 그래서 저는 시니어에게 감사일기보다 더 현실적인 방법을 권합니다. 하루에 딱 한 번 이렇게만 해보시는 겁니다. 오늘 내가 잃지 않은 것 하나. 예를 들면 오늘도 걸을 수 있었던 다리, 전화기를 들 수 있었던 손, 따뜻한 물 한 컵, 창문 밖 햇빛, 그리고 아직 내 곁에 남아있는 한 사람 혹은 한 마리의 반려동물. 감사는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실이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가치를 알아차리는 것. 그게 품격입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 마음에 작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반응은 철학인이 다음 이야기를 더 단단히 준비하는 힘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관계가 죽어가는 것 같을 때 그건 내가 끝나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관계가 줄어들수록 삶이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그건 내 삶이 겉에 소음을 걷어내고 속의 온기로 이동하고 있다는 뜻일지도 모릅니다. 사람이 줄어드는 시기에 우리는 두 가지를 얻습니다. 첫째, 더 이상 나를 소모시키는 자리에서 물러날 용기. 둘째, 남은 관계를 더 따뜻하게 지킬 지혜. 오늘 밤 막연한 불안이 찾아오거든 이렇게 말해주세요. 나는 오늘도 내 몫의 하루를 살았다. 누군가에게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거리를 다시 배우는 중이다. 여러분 각자의 고단함이 말없이도 얼마나 무거운지 압니다. 그 무게를 혼자 들지 마십시오. 철학은 답을 강요하지 않고
마음이 숨 쉴 자리를 만들어줍니다. 철학인이 함께 고민해드립니다.